네, 안녕하십니까. 송종훈입니다. 제주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위기의 제주바다, 해양 환경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제주바다가 최근 36년 동안 겨울철 3.6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바다는 사막화되고 특히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제주바다.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해봅니다. 이 자리에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박상률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기후위기와 제주바다입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물과 땅을 비교했을 때 바다의 역할은 엄청나죠. 그런데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지구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강도영 원장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과학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지구적인 그 기후 변화가 사실은 그 70%의 면적을 갖고 있는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주지 못하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지금 보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계에서 나오는 잉여 열 에너지의 90%, 최소 이산화탄소의 25% 정도를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다의 기능이, 해양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사실 더 가속화돼서 기후 위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생되는 기후 위기를 바다에서 얼마만큼 잠재적으로 막아주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일례로 전 지구 평균의 그 해면 수온이 30년 전에 비해서 약 0.5도씨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기후 예측센터의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면 1993년에 비해서 2022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온이 전 세계의 그 상승분의 0.51도에 비해서 동해는 무려 1.98도씨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황해라든가 제주를 포함한 동중국해보다 훨씬 많은 상승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바닷물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침식이라든가 그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 기후변화를 다뤘던 재난영화 투마로우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인데요.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온이 올랐다,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온 상승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보태자면 68년부터 2018년까지 해수면 평균 온도가 한 1.23도, 이거는 동해, 남해를 다 포함해서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얼마큼 빠르냐? 전 세계 평균이 한 0.51, 52도 정도 되는데 약 2.5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한국, 제주. 네, 한국.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 해수면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측정된 바에 의하면 연간에 한 6.1mm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썰물 때 볼 수 있던 생물들은 이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 바다에서 노출돼야 되는 생물들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태풍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태풍의 총 개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태풍의 제주도에 미치는 이제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점점 대형화지고,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태풍이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에 의해서 제주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태풍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생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감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형 갈조리에 속하는 감태인데, 이 감태는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여기를 집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데 2012년 볼라뱅, 2014년 너구리, 2021년 찬투처럼 끊임없이 계속 이 집을 건들기 때문에 3차원 구조를 이루는 대형 갈조를 건들기 때문에 집을 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이 없어지니까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이제 제주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6년간 제주 바다 수온이 겨울철 무려 3.6도나 상승했다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장님, 이 무태 3.6도와 그리고 바다의 3.6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풀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이제 해수면 상승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기가 갖고 있는 잠열, 그 다음에 물이 갖고 있는 잠열에서 우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숨어 있는 열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래서 대기의 잠열보다 물의 잠열이 1000배 이상 높습니다. 1000배 이상 높다는 얘기는 대기의 온도 상승보다 사실은 더 많이 그 에너지를 가둘 수 있다는 얘기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잉여 열 에너지의 90%를 전부 다 해양에서 지금 받고 그걸 가지고 증발할 때에 생기는 그 에너지들을 해양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3.6도가 올랐다는 것은, 해양에서 3.6도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겨울철에 해조류들은, 특히 감태들은 포자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세대의 포자 번식을 위한 찬물들이, 15도씨 이하의 찬물들이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녀분들이 얘기하는 뭐 씨가 말랐다. 예. 그 다음에 미역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기보다 1000배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온이 올랐다는 얘기는 해양의 평균 깊이가 3,500m라는 것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사실은 이제 약 1m 상승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1m는 사실은 3,500m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량의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보고로 따지면 약 많으면 87cm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6천만 명 정도가 이 피해를 받을 거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겨울철 수온 상승 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제주의 겨울철 수온 상승이 바로 이제 동해로 전이가 돼서 동해의 수온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마이너스 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제주 바닷속이 그 변하고 있는데, 감태 말고 또 다른 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주도는 감태 기반 생태계에서 이제 많은 생물들을 이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조류가 이제 겨울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포자를 방출해서 1월, 2월에 이제 포자가 착생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운 데서 막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때 겨울철 수온이 높아지니까 성장에 이제 저해가 생기는 거죠.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면 지금 제주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산호류가 메꾸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나 거품돌산호가 굉장히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생태계가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지금 현상하고 일어났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감태는 주로 10에서 15m에서 주로 가장 우정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2015년, 2021년 그 우점하는 그 높이가 수심이 5에서 10m로 바뀝니다. 그러면 5에서 10m는 어떻게 되느냐? 15에서 15m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15에서 20m에서 수심에서 우점했던 연산호가 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저로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그 빈 공간을 산호가 메꾸게 되는 산호 기반 생태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립수양과학원에서 나타나는 2022년 수산변화,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아열대 어종이 지속적으로는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학종의 한 42%가 지금 계속해서 아열대종 등 열대종이라고 발견됐는데 최근에 그게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에 4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기후변화가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에 있는 해양 생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생태계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럼 더 이상 바다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관측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평행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지 않고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기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취임하면서 해양기후 솔루션, 그 전까지는 기후 연구에 대한 부분만 했었고 기후 솔루션 연구본부라고 네이밍을 해서 명칭을 따로 붙여서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 것인지 그 기후 솔루션 연구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형 태풍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관측하고 예측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K-오션 워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경보가 울리게 되면 30분 먼저 경보를 해줘서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6일 전에 오늘의 날씨라든가 재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AI 기반, 빅데이터 기반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기후 예측 센터를 현재 해수부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기후 예측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해양에서 기인한 기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들을 전부 다 영향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양기후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연구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립시키고자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사실은 이제 국민의 건강과 삶에 대한 부분,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또 미션도 있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부분하고 적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자체나 또 어민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응에 관련된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후 변화가 이제 탄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정책들을 이제 피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거나 이제 시행 중인 게 뭐 저탄소 어선 개발이든지 보급, 그러니까 LNG나 수소, 하이브리드 어선을 통해서 탄소를 이제 저감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그럼 지자체에서 다른 건 안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재작년에 갯벌식생 보건 유치 사업을 통해서 대량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그 갯벌을 이제 복원하는 사업들도 재작년에 서귀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이제 탄소 저감원을 확대하는 게 목표고요. 또한 올해도 이제 제주시에서 아마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해양 자체가 흡수하기도 하지만 해양에 살고 있는 여러 일체 생산자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해조류들을 잘 보호하는 정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해양 보호를 통해서 기존의 생물들을 잘 보호하는 정책 또는 아니면 새로운 이제 바닷속을 복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도민들은 이제 뭐 일회용 금지라든지 고열 제품 뭐 이런 쓰레기 분리 배출 사실은 쓰레기 분리 배출 자체가 굉장히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말씀해 주신데 쓰레기 문제는 좀 차후에 네.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갯녹음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온 상승을 꼽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바다의 갯녹음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왜 수온 상승이 갯녹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제가 그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 기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현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제 그 바다 사막화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울릉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선에 굉장히 이제 하얀 띠처럼 이렇게 이 분포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 참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연구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35% 정도가 이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수온 상승에 의한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해양 산성화, 그 다음에 제주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상당량의 그 영양물질들이 용천수를 타고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용량이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해조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도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분별한 이런 어떤 이 천들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 뭐 직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가 왔을 때 바로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최근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비닐하우스는 사실은 이 썩지도 않죠. 예, 썩지도 않고 투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바로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수온이 1도가 오르면은 해조류가 녹아버린다는 얘기를 좀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만약에 바다에 해조류가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이제 해조류가 우리가 기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조류는 일차 생산자라고 해서 먹이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조류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복이나 소라의 먹이가 되고 있는 대형 갈조류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생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를 이루고 일종의 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서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생물들이 없어지니까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재 해조 기반 생태계에서 겪고 있던 소라나 전복 이런 생물들이 잡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업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어업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태계가 아예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죠.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기는 하는데 아까 강도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계가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태계의 공백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적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또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굉장히 큰 흡수원인데 불구하고 이게 없어진다 하면 너무나도 재밌게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해조류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소가 더 사용될 테고 바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탄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 가속에 관련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허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부가적으로는 사실은 그 식물 플랑톤하고 박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해조류들이 예. 그 지구 산소의 50%를 기여를 합니다. 그 육상에 있는 나무도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계들이 사실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대체 자원으로서 다른 생태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양의 변화는 사실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난 2021년부터 이 갯녹음 발생과 확산 원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가지고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면 또 이제 이 갯녹음을 막을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갯녹음에 이르는 그 과정은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갯녹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해조류가 없어지는 단계를 갯녹음의 단계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얀색으로 무절산화만류가 하얀색으로 되는 단계를 이제 갯녹음 상태로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거가 사실은 갯녹음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갯녹음 해조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홍조류가 많아지는 시기를 1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홍조류가 많아져서 백색으로 변하는 단계를 2단계로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갯녹음 형상할 때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바다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앞에 홍조류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극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남극에도 무절산화만류가 전체 면적의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극에도 갯녹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갯녹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자연 단계에서도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제주도에서 종종 밝혀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깊은 데서는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는데 빛이 많이 비치는 낮은 조간대 지역에서 주로 하얀색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이건 빛에 의한 영향이 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후변화나 다른 영향 등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이런 무절산화물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먼저 잡아내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고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연구를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또 동해에서 나타나는 현상, 남해에서 나타나는 현상, 제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잡아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수순으로 갖는 게 이 갯녹음 현상을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갯녹음의 주요 생물들이 네. 탄산칼슘의 그러니까 체내 탄산칼슘을 98%까지 갖고 있어요. 예. 해조류가 흡수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를 걔네가 흡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 중에 걔네가 생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인간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왜 발생되고 있는지를 조망해야만 이 백화라든가 갯녹음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얘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갯녹음을 좀 접근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그 생물들이 갖고 있는 이 체내 구성 물질 중에 98%가 탄소원이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근데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역, 다시마, 예.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의 서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들어가 있는 생태계, 원래 생태계라는 게 인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인간이 들어가 있는 큰 생태계 내에서 분석을 해야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화가 먼저 좀 시급하다. 예.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바다인데요. 원장님,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심각하죠? 가끔씩 현장 시찰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10년 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무인 도서들 이제 관광지로 많이 선정이 돼서 이제 다니는데 너무 많이 버리세요. 아마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어선에서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 바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약 2만 톤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뭐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관광객들이 무인도서라든가 이 섬에 가서 이제 논 다음에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들이 좀 마련돼야 이러한 문제들이 차근차근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최근에 언론지상에 많이 떴던 쓰레기섬 네. 다 아시죠? 뭐 GPGP라고 해가지고 북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섬인데, 이 실제로 섬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이제 해류를 타고 이제 한 곳에서 유입되면서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쓰레기 군락지라고 하는데, 이 중 90%가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이 또 제주 바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종류 대부분이 또 이 비닐과 플라스틱인데, 이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파도와 쓰레기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 이 바다 생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이 2010년에 보고에 의하면 192개국에서 육상에서 한 800만 톤 정도가 해양으로 배출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섭취를 하느냐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요? 예, 매주 저희가 한 5g 정도의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2100년에는 일주일에 50잔 정도를 섭취할 거라는 게 지금 현재 보고입니다. 추세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인체에 어떻게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 동물에서 염증이라든지 세포 정지라든지 대사물제가 발견되긴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인간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형태고요.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대형 해양 동물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사체를 수거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큼 됐냐라고 봤더니 거의 모든 생물들에서 대형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이제 주로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이제 어망이나 낚싯줄, 밧줄 뭐 이런 포장재들이 만든 데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네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악영향이 질식, 그다음에 익사,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번식 기능이 약한데요. 이 번식 기능의 약화가 동물에서 나타났지만 만약에 인간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인간의 생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그런 장기들의 손상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동물들한테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조만간 인간한테도 보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그 해양과학위원회에서 연구한 바로 따지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현미경적 사이즈로 완전히 이제 거의 녹은 수준의 크기를 갖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연구도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상시험처럼 이제 진행을 앞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를 열심히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원장님 좋은 방안 없겠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벌써 시행이 되시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대부분이 네. 그 폐어구, 폐그물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각은 어떨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분리수거, 그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넘버원 수준입니다. 육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양에다가 접목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폐기물이 매년 10만 톤 정도가 지금 수거가 되고 있고 4만 톤 정도가 투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는 현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최근에 유성근 의원께서 이제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그 어구 보증금제, 네. 그다음에 어구의 생산이라든가 판매, 수거까지 재활용까지에 대한 법안들을 마련을 해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지자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어구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강대 원장님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구 보증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구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거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버릴 때 이게 만약에 이게 누구 거라도 꼬리표가 있으면 이름표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버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인식표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다에 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가장 목표고요. 결과적으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나 또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게 종합적으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물도 생분해성 되는 그물 요즘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예, 생분해성 그물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그 양식장에 보통 그 사용하고 있는 부위들 이런 것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방출이 되지 않는 소재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제품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어민들한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써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어민들이 거기에 가까우지 자꾸 채찍만 가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침묵하던 이제 제주 바다가 이 기후 위기와 이제 온갖 쓰레기 그리고 이제 난개발로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든지 이제 비상 경보음을 지금 울려대고 있는데요. 이 제주 바다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이 살아오던 생활 패턴은 현재 그대로인데 외부 환경들은 너무 지금 급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화의 폭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으로 보이고요.
쓰레기라든가 굉생히 모자반 같은 경우는 해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 K 오션 워치라는 네. 수치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6일 뒤에, 일주일 뒤에, 2주일, 2주 뒤에 도착합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청항선들이 집중적으로 해상에서 이제 수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는데,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들은 세워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에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자, 굉장히 모자반이 많이 올 때는 해양에서 직접 가서 배로 갖고 온 거는 굉장히 싱싱하기 때문에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들어오면 녹아서 이제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바다에서 우리가 수거한 것들은 들고 와서 가공하고 남은 거를 비료화하는 것 전략이 사실 필요하고요. 이러한 해조류의 가공시설이 없는 곳이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시설은 해조류가 많이 생산될 때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도 가공시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실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쓰레기라든가 굉장히 모자반이 움직일 때 위성을 통해서 감지하고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선순환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사실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현상들이 빠르게 변하는 이유가 보통 30년 전에 배출된 탄소의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1980년대 배출된 탄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990년도보다 훨씬 많은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그러면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제주 바다가 망가진다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규정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2030년까지 30% 이상의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라고 세계 유엔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보존 및 보존에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 환경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우는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교육 시스템들을 가동해서 자연적으로 환경에 친화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많은 연구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환경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이 전문인재 양성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 안에 들어가야 앞으로 벌어질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다에는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풍요로움을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바다는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잃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폐소생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제주 바다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제주의 소리,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 기획한 위기의 제주바다, 해양환경의 위기와 대응 정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